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님이시죠. 이경민 부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님이십니다. 강현기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계속 미국 시장 오른 것만 하이라이트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전고점 돌파 이런 게 화두란 말이에요. 자, 투자 전략을 책임 맡고 있는 두 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한국장 어떻게 보시는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채권금리 등락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건 맞거든요. 예. 성장주 비중이 높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매도 채권금리에 연동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6월, 7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채권금리 레벨 다운 되다 보니까. 이게 채권 매입이라는 거는 채권 금리. 채권 금리. 네, 미국 채권. 네, 미국채 10년 금리. 네, 마이클이 이쪽으로 조금. 네. 거기에 이제 너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네. 그래서 한번 채권금리 등락이랑 코스피 순위를 따져보면요. 1월, 4월, 5월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코스피가. 채권금리 반등할 때였고요. 2월, 3월은 좀 정체되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6월, 7월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 봤을 때 향후 금리나 사이클이 도래되고 이 와중에 뭐 삼성전자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금리나 사이클이 맞물리게 된다면 저는 하반기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너무 쉬지 않고 올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게 경기가 나쁜데 금리나 더 빨리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또 변심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등락은 있겠다. 9월 FOMC에서 저희는 금리 나가는 수를 열어놓고 있지만 그 전에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인다라기보다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트장님. 여기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하고 눈이 좀 마주쳐서 굉장히 재밌네요.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 코스피가 양호하게 잘 올랐는데 앞서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펀더멘탈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관찰이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다는 건 6, 7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상반기 전체? 상반기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죠. 그래요? 시장이.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건 보통 우리 코스피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ISM 제조업이 내려오는데 저희 코스피는 더 위로 슈팅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펀더멘탈 지표들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저희가 하반기 일정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조금 안 좋게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이경민 부장님은 금리 이제 어쨌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시장이고 금리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약간 밑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 파트장님은 지금 뭐 여러 경기 상황을 볼 때 꺾이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주가가 좋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밑으로 봐야 된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신 거구나. 근데 외국인이 22조를 샀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출창 사는 거는 뭘까요? 강영기 파트장님.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상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코스피 언급은 드렸지만은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저희 코스피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국가보다도 YTD 수익률은 저조했다. 상대적으로 좀 키높이가 달랐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저희 원화 가치, 통화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점. 이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들어왔고. 그럼 이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펀더멘탈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거 요런 걸 봤을 때는 차후로 하반기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은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저조하거나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부장은요? 저는 최근 들어왔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코스피를 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뭐 반도체 뭐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증시 전체를 샀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를 보면 일단 싸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2,870을 넘나들고 있는데 10배가 안 됩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요.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파트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누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겠지만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그림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본다면 여기서 실적이 꺾일 것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컨셉만으로도 26년까지 이익이 레벨업 된다라는 그림이 남아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채권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채권금리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입하게 된다면 금리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경기는 좀 둔화됐는데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GDP 성장을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는 미국이 둔화되지만 유럽은 올해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하반기엔 1% 성장, 25년에는 1%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향후 변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그림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유입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 방향성, 순매수 방향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된 건 그래도 뭐 중국이 막 좋아서 잘 된 건 아닌 것 같고 중국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유럽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이제 굉장히 좋았으니까 잘 간 건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꺾이고 소비가 뭐 줄어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좋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쪽에 많이 올랐죠. 그 수출 비중을 보면은 1위를 막 다투고 있죠. 19%를 넘나들면서. 그런데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게 꺾여서 망하는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도 그렇고 3%에 육박합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너무 뜨겁다는 거죠. 이게 식어가는 거지. 미국이? 예, 미국 경기가요. 훅 꺾이고 이게 아니고. 예, 식어간다는 얘기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미국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중국, 유럽이 올라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많이 올라와서 19%고요. 중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33%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슬로해진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는 것보단 유럽하고 중국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 파트장님,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것, 특히 수출로 인한 실적 호조세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경민 센터장의 의견과 견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저희가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1분기 때는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50% 이상 이제 실적이 나왔고 뭐 잘 나왔죠. 요 정도면. 그런데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0%대, 뭐 70%대 성장한다고 나와요. 예. 근데 요 정도 성장했을 때가 과거를 보면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팬데믹 직후. 위기 직후. 직전에 경기가 완전 부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YOY로 기저 효과가 증가하는 게 확실한 상태에서 요거 플러스 초대규모 부양책이 거의 국가들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 한국의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동안 50%대 이상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이러한 환경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은 지금 매크로는 지금 둔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매크로가 꼭 영업이익과 결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액과는 굉장히 연동이 많아요. 매출액이 조금은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영업이익 컨센은 다소 과도해진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컨센은 조금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높게 잡았다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그럼 실제로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잡은 것보다 원래 이제 보통 조금 덜 나오면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도 주가에서는 좀 많이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 거가 그렇게 나오기 전 단계가 주가 오버슈팅했다고 하는 거죠. 통상은.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냥 우리 시장은 조정 정도가 아니라 꽤 빠질 수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사이클이 저는 2016년, 17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16, 17이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16년 초에는 그때도 반도체 감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 들어서 돌아서면서 좀 턴어라운드 한다 막 그랬었고요. 2017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2017년에 IT 반도체를 추천했다가 되게 제지를 당했거든요. 2016년 말에. 왜냐면은 턴어라운드는 맞아. 근데 반도체가 그렇게 세게 치고 못 가라는 얘기들이 되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말 같은데. 그렇죠. 2016년 말에 맞아. 2017년도에는 뭐 반도체 랠리 왔는데. 날라갔죠. 2017년에는 턴어라운드네. 그러니까. 빅사이클이네. 우와 슈퍼사이클이다 하다가 10월달에 정점을 찍고 꺾였거든요. 그때랑 좀 비슷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 보면은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IT 전반이 잘 움직였고요.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시클리컬이 같이 움직이는 되게 독특한 장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실적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막 반도체가 턴어라운드한 상황이고 그때는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들어왔다면 지금 AI 반도체 모멘텀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기업 실적을 보면 26년까지는 그냥 쭉쭉 간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실적의 방향성을 그리고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수출주들 그리고 금리나 사이클로 들어가면 성장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면서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확실히 주도주로서 자리 잡았잖아요. 그 반도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소멸할 때 지금 이경민 부장 얘기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그 파트장님이 반도체 애널은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뭐 다 동료들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반도체 주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관련 도표 하나만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열어주시면 아마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할게요. 잘 안 되면 제가 구두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영업이익 증가율 하반기 때 거의 60%대 전년 동분기. 이게 이제 반도체가 주로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과거 패턴상 이게 이제 금융위기 직후나 팬데믹 직후 정도에만 이 정도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면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치보다 못한 실적이 나타났을 때 반도체 주도력은 조금씩은 소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전체로 한번 볼게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제일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주도주가 변동성이 있고 좀 슬로우해질 때는 주도주 주변 테마들이 좀 각광을 받아요. 이 관점에서 저희 한국의 반도체가 약간 더 올라갔다고도 해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상승 단계에서 보통 주도주가 슬로우해지고 주도주 주변 테마가 올라가면 사실은 상승 말미에 있다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라도 저희가 반도체가 이제 주도하는 하반기 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하반기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의 성격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을 수반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과연 이 실적 장세가 만약에 강원기 파트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소멸이 되면은 그 다음 장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의 성격은 뭐예요? 바로 역시적 장세예요?
예, 저는 일단은 뭐 조정은 한번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차트가 보이시나요? 차트가 오늘 안 되나요? 중요한 차트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오네. 지금 안 되나요? 4페이지 한번 해주시죠. 4페이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이제 회색선이 실업률을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연하게 이 녹색선이 그어진 건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그림상으로 회색선이 위쪽에 있으면 그 당시 고용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양호한 상태에서도 그 모멘텀이 둔화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곱게 넘어간 적이 좀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실업률이 계속 발표될 때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이고 그림상으로는 회색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정도의 고용 모멘텀 둔화라면 미국 주가는 더 솟구쳐서 올라가기보다는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야 과거 패턴과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논리를 이제 만드시는 건 그 타당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AI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근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셌을 때가 2000년대 IT 버블 때였습니다. 인터넷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똑같은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 얼굴 말고 저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때 2000년대에도 이 전통적인 매크로 지표 둔화해봤자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논리가 훨씬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논리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가지만 결국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고용 모멘텀이 둔화하면 사람들의 임금 소득이 좀 둔화할 수 있고 소비력이 둔화됩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혁신 기술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요가 둔화할 수 있어요. 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아무리 AI 여러 가지 기능 탑재하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뭐 챗GPT 뭐 이러한 뭐 유료화 서비스 좀 더 좋은 게 나타나더라도 고용 모멘텀 둔화에 의해서 소비력이 약화되면 이 부분이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의 고용 지표 둔화만으로도 미국의 주가는 지금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경민 부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저 차트를 보시는 그 눈매가 너무 궁해요. 눈매가 어땠는데? 뭔가 다른 의심의 눈빛? 복잡한 눈매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여기서 3,100을 가고 내년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조정 없이 간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좀 등락을 보이고 그동안 못했던 애플이 튀고 테슬라가 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스피가 2,900선대를 넘어서는 그림들이 한 7월, 8월 중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8월, 9월 중에는 조금 변동성은 좀 감안하고 보자.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보여주신 차트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엔 다를 수 없다. 여긴 다르다. 뭐 똑같은 얘기, 아까 반박을 하신 건데, 일단은 모든 연준 위원들이 고용 지표를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라는 게 굉장히 세게 남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5.5%죠. 만약에 고용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들려는 니즈를 보여주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이라는 측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그 위험도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2년, 3년 가는 사이클이냐라는 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지금 시점부터 2017년처럼 미국은 좀 쉰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반도체 동력으로 인해서 쫙 치고 올라갔던 때였거든요. 2017년이. 특히 2017년 상반기가 미국 증시는 그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었는데 코스피만 완전히 뿜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가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저는 뭐 그동안 너무나도 강했던 미국은 상승 탄력이다 반등 탄력을 좀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피가 좀 그 갭을 메꾸는 흐름에서 역사적 고점을 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이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요. 역사적 고점이라는 게 뭐 뻔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 3,300 넘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미국 왜 이렇게 매수해줬어? 좀 진취적으로 좀. 아니 그렇게 가르치자 같았으면 지금 벌써 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가기 너무 어려웠던 환경이긴 하죠. 앞서 그래요? 말씀드렸던 대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연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플레이를 너무 과격하게 하면서 특히 코스피는 뭐 공매도도 금지된 상황이고 위클리 옵션이 월목 2번 열리고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 파생 투자자들이 놀기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성장주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중이 높았던 성장주는 완전히 처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균형이 조금 맞춰지는 상황에서 가치주가 올라도 조금은 편한 장세, 성장주에서 튀어오르면은 더 레벨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장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어차피 두 분 중에 한 분은 맞고 한 분은 틀리게 돼 있어요. 둘 다 틀리는 방법 없나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약간 이렇게 뭐라고 이 표현을 좀 물을 타시기도 하고 또 뭐 저 파트너님도 뭐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뿐 제가 볼 때 굉장히 선명한 뷰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보자고요. 어떤 분이 만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실 수 있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 그럼 코렉션이 있을 것이다. 저는 코렉션으로 안 보고 추세 변화라고 저는 읽었는데 강 파트장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렇지 않은 위험성을 그냥 다 안아야 되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락의 그 범위 시기 조금 더 언급드리고 이제 대안적인 이제 여러 대상을 언급드릴게요. 저희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바로 또 매크로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냐.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언제 사람들이 돈을 빌리냐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람들은 금리가 처음 인하됐을 때 만약에 돈을 빌리려면 마침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그때 돈을 빌릴까요? 더 인하되는 거 보고 빌리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다가 어느 정도 인하가 멈췄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 자금에 대한 대출 수요가 많아져요.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시작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일정 시점까지 금리 인하 그럼 이 시기 동안 저희가 그냥 바로 통화 정책이 매크로를 돌려세우지 못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동안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식 말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채권은 일단 좋아 보입니다. 채권. 맞습니다. 채권 장기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고 주식 내부에서 보면은 좀 매크로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좀 있어요. 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업종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건 좀 매크로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게 IT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가 달리다가 이 정도 사양이 갖춰지면 소프트웨어가 그다음 따라붙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까지 이게 IBM에서 PC가 보급이 대중화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상합니다. 윈도우 그리고 워드, 엑셀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은 저희가 2010년까지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각광받았습니다. 결제라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I 반도체를 위시해서 뭐 AI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지금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걸 상업화해서 좀 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있을 거 뜬다는 겁니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 한국의 지금 플랫폼 기업들 수년간 최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클을 본다면 이쪽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좀 더 향후에 좀 더 이제 투자 시기를 넓게 봤을 때 기회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저희가 투자 시기를 한 1년 정도 넓게 보면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드웨어 끝나고 소프트웨어 사이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근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점점 그 소프트웨어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고 또 뜬 데도 많잖아요. 네카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게임인데 막 중국 같은 데서도 막 활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또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런 소프트웨어조차도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뭐 글로벌 뭐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좀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오느냐, 요거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경쟁 관계는 향후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네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자를 갖췄냐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자를 갖췄다고 뭐 누구나 다 손쉽게 분석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거면 아무리 뭐 해도 이제 더 올라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때가 맞습니다. 상반기 때 화장품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토론할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때도 화장품이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거 인덱스로 만들고 싶어. 아니요, 중국이 어차피 이제 자기네 브랜드 나왔는데 우리 화장품이 무슨 경쟁력이 있단 말입니까? 요 얘기하고 그때부터 화장품 날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은 그러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정이 있더라도 아까 실적 기준으로 2026년까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라면 지금 주도주 계속 홀드예요? 뭐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한데 지금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는 저는 변함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도주라고 하는 걸 뭘로 봐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겠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던 애들이 오히려 다음 단계에서는 시장 레벨을 올라갈 때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뭐 파트장님이랑 비슷한 인터넷 기술을 지켜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실적에 대한 신뢰도만 쌓으면 지금 레벨에 있을 레벨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실적 측면에서 좀 편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성장주로서 가격적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되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에 대한 신뢰도만 조금 회복하면 하반기 실적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평가하면서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터넷 2차 전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 실적이 레벨업이 되나요? 지금 컨센은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도 올라오긴 했어요. 내년 1분기? 아니 올해 1분기요. 올해 1분기? 네, 올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컨센서스 대비 18% 하회했습니다. 쇼크였어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라는 거죠. 너네를. 근데 2분기든 3분기든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 실적의 업황들은 바닥을 통과했습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던져주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하고 한국도 할 거고 뭐 캐나다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를 다 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조금씩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가 매력,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워낙 선명한 그 시장관의 차이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진행자의 입장에서도 재밌다. 그리고 한 분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분은 또 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딱 그 보험을 든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두 분 모시는 거잖아. 그런데 야, 네이버 카카오에서 연합을 해버리시네 이분들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저항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우리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했다가는 아마
사회적으로 뭐 좀 욕도 더 먹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해외로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막혀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뭐 지금 같고. 일본에서 라인 사태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웹툰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따로 무슨 상장했잖아요. 무슨 요 정도 수준이 이제 퇴근길에 이 과장 정 차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할 때 좌중을 압도하는 논리란 말이에요. 요게. 과장님 뭐 네이버 샀다고? 이 모르시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강 파트장님 한번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개인 투자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 참혹해요. 이게. 맞습니다. 엔비디아 차트하고 보면 완전 대깔코만이야. 맞습니다. 예. 왜? 조금만 더. 그러기 때문에 수년간 최저가로 떨어졌죠. 네. 예. 주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가 낮다는 거고요. 예, 가장 부정적인 소식은 주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미 충분히 이제 가격에 반영이 완료가 된 상태라는 점이 전 오히려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가격 낮다는 건 저도 인정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뭘 더 기대해요? 그렇다고 막 무슨 저 자동차 부품주처럼 뭐 PBR 뭐 0.3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착실하게 돈 벌고 착실하게 이익 내는 그런 그냥 이른바 가치주처럼 이제 가게 되면 지금의 PBR, PER도 뭐 별로 이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뭐 성장주도 아닌데 무슨 그런 배를 줍니까? 자, 이경미 선생. PER은 이미 2015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저 얼마죠 지금? 15배입니다. 그러니까 15배잖아. 여기 3배를 얘기한다니까 지금. 네? PER이 예를 들어 뭐 5배쯤 됐다. 이러면 오케이 할 수 있죠. 성장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이제는 뭐 그냥 돈 착실히 버는 그런 가치주라면.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2023년 8월 달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굉장히 라인업을 잘 깔아놨어요. N사가. 근데 1분기 때 1분기 때 다들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광고 수익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AI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잡히기 네이버 시작했어요. 클로바 X 뭐 이런 거? 예. 그게 여러분들은 저도 안 쓰긴 하는데 그거 라인업을 워낙 잘 깔아놓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광고 수익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AI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일단은 B2B는 좀 어렵겠지만, B2C는 좀 어렵겠지만 B2B부터 수익성을 잡히게 된다라는 그림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것처럼 해외 상장 또는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은 너무 싼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거 한 번만 더 저항해도 됩니까? 하지 마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할게요. 봐봐요. 지금 과거에 무슨 저 네이버 같은 데가 그래도 강점을 가진 건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우리나라 이제 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꽤 잘 갔죠. 이제 일종의 언어적 해자라고 저는 봤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영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어까지 이렇게 워낙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언어니까 오기 어려워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좀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는 말 그대로 그냥 통번역은 전혀 어떤 그 거침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과연 그 해외의 수많은 AI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글로벌하게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이버나 혹은 뭐 카카오가 이 AI로 과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난 이거 가능성이 낮다고. 이 정도가 이제 회식 자리 11시 때 나오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B2C 쪽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B2C는 저희도 기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B2B 쪽에서의 가시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국내 경기나 금리나 사이클을 통해서 국내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게 된다면 광고 수익 좀 잡힐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작년에 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마어마한 광고를 던져줬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게 좀 테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뭐 지금보다 얼만큼 성장성을 재평가해줘야 되냐에 대한 논란들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싸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1차적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가시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강 파트장님.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두 분 다. 네. 11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까 그냥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예.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경기 부진이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민 부장님은? 전 그래도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네. 자,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이것도 갈리네. 강 파트장님,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전제해서 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예. 특히 그러면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기도 한 60% 이상은 아마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트럼프 된다면 몇 달 안 남았거든 사실. 예, 저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투자자분들 항상 이제 좀 염두에 두실 게 어떠한 정치 이벤트 이런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2016년 11월이었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힐러리 후보가 되면 시장이 우호적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되면 시장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당일 일간 변동성도 엄청났죠.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시장은 오히려 16년 말, 17년, 18년 어느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상황 논리가 중요해요. 심지어 저희가 브렉시트 되면 정말 세상이 엄청난 큰 변화로 큰일 난다고 됐습니다. 그날 그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보면은 그 이후로 시장 굉장히 또 멋지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치 이벤트, 특히나 또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좀 더 지배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바이든, 트럼프 그 양 후보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당시 상황 논리를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수혜주, 피해주를 구분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 피해. 그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너무 쉬운 구분인가 이것도?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떠한 이벤트, 예를 들어 조류독감 이런 거, 피해주, 수혜주에서 수혜주로 들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안 좋아요. 피해주에 접근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치 논리로 주식 시장 찾는 것, 이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매분 이렇게 매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요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으로 저희 이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동의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큰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전명하게 딱 수혜주 피해주 딱 꽂아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시장이 잘 가던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 언더슈팅이 나올 뿐이지 시장 방향성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아까 시장 흐름들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2017년에 트럼프 되면은 다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다 얘기했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좀 강세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작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인덱스는 103포인트에서 2017년 초까지 88포인트.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였죠. 그게 우리 시장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뭐냐면은 MSCI 선진국 지수 대비 밑에 보여주세요. 업종별 상대 강도인데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였던 9월, 10월 달엔 10월, 11월 정도까지는 IT가 좀 쉬고 소재 산업재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 이후 흐름들 한번 보시면 IT가 그냥 쭉 길게 갔고요. 에너지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소재 산업재는 오른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 이벤트 이슈는 시점의 그리고 강도 그리고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시장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노이즈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지난주처럼 최근에 급반등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자 투자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이든이 되면은 그냥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대선 이벤트까지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재밌네요. 좋네. 아침에 종종. 알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두 분 또
좀 약간 스타일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느 분이 고참이에요? 당연히 부장님께서 당연한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좀 매기심이 좀 당연히 어르신이죠. 이경민 선배님이십니다. 네, 이경민 팀장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오래된 건 맞아가지고요. 반박 불가. 네, 이경민 팀장님 워낙 동안이시요. 네, 맞아요. 근데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시네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그쵸. 그게 언제 맞아. 네.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네? 꽃미남 완전 대리인 줄 알았어 대리. 근데 이제는 뭐 정기적으로 한번 모셔보려고 그래. 네, 두 분. 네, 좋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 그리고 DB금융투자 강현기 파트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아마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뭐예요 이게? 차지기. 잘 안 보였는데 차지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눈의 피로에는 차지기입니다. 네,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거나 이거는 매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넣어놨어요. 해놨으니까 요즘 많이 찾아 드시고요. 눈 건강 중요합니다. 워낙 우리가 눈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 혹사시키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